그럼 이렇게 중동 불안이 격해지면, 장기화되면, 확산되면 유가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락할 때 같이 맞물리는 것, 그게 환율 불안 아니겠습니까? 이란 경제가 어떤가? 왜 지금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는가? 이란 경제는 정말 안 좋고 평년 한 4%가량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안 좋은 경제예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란을 공격하고 또 지도부를 해체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중이 봉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전운이 가득한 참 밤에 불안하고 또 많은 인명 피해를 지켜보면서 참 그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백악관에서는 대변인의 목소리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을 통해 X를 통해서 계속 표현하는 말들은 비공식적인 발언인 거예요. 그러나 백악관 이 대변인을 통한 발언은 공식적인 백악관의 의견인 겁니다. 트럼프의 의견과 백악관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백악관을 통해서 전달한 그 메시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2주 후에 협상이 안 되면 이란과의 협상이 안 되면 그때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2주 동안 핵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트럼프라는 인물됨이 또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의 총리의 인물됨이 또 하메네이라는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인물됨을 생각해 보면 언제 어떻게 또 2주 안에 전쟁이 격화되거나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또 전쟁이 격화되거나 미국의 참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상대 이란의 체제 붕괴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극단적인 핵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되는지는 우리가 시나리오로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각각 어떤 특정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말 그대로의 속보성 즉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모아보기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아보기를 쭉 보시면 전쟁이 격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한국 경제나 실물 경제나 자본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경제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좀 가늠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중동 전쟁 지난 한 주 동안의 즉시 분석을 모아보기로써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좀 집중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긴장되는 밤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어쩌면 미국의 참전이 있을 수 있고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의 양상이 세계 80억 인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라는 최후 통첩을 거절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최후의 통첩을 한다라고 트럼프는 했는데도 또 이란 입장에서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있고 또 이란은 병원을 공격하면서 맞불을 붙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원전을 또 폭격하고 있고 연쇄 공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즉시 분석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미군의 계획이 있죠. 근데 계획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 플랜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런 상황에는 그런 플랜 이행해. 라는 플랜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공격 개시 이건 아닙니다. 네, 아직은 아닙니다.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자 이제 공격 개시해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뭐 이런 상황을 지켜보다가 최종 공격 명령 그 자체는 아직 보류한 상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최후의 최후 통첩이다. 얼티메텀 이게 최후 통첩인데 얼티메이텀 최후의 최후 통첩이다라고 정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언급했고 이란 정권 교체 계획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메이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군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트럼프는 생각이 있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고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나는 마감 1초 전에 결정 내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1초 전,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도 지금 오늘 밤 어떤 상황에도 그 명령을 내리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중에 플랜 C로 해. 라고 명령, 지시를 내리면 국군 통수권이 발휘돼서 미군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군사 개입 준비는 끝났다라고 이미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고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조건부 항복이 아닙니다. 컨디셔널이 아니라 언컨디셔널. 조건 없이 그냥 완전히 항복하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항복을 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면 무엇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매일 여러분께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금 이 현안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드려왔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항공모함을 다 중도군으로 보냈죠. 그리고 비행기도 다 보냈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중급유기도 수십 대 보냈습니다. 스텔스기 보냈습니다. 벙커버스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전을 수행할 준비 태세는 다 끝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명령만 내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미군의 참전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란의 선택은 뭐냐? 중동전쟁의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결정권은 트럼프에 있지만,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이란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중동전쟁의 시나리오를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릴 때 단순화한다면 이란의 선택은 두 가지인 거다. 핵을 포기하겠다. 언컨디셔널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체제는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제 국교 정상화를 모색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원해요. 핵 포기하고 체제를 유지시켜 주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군이 참전하면 역시 미국에 대한 반군들이 대거 일어날 것이고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 또 이란 주변에 있는 반군 세력들 이들이 또 미군 기지를 또 공격하거나 정말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너 알아들어 하면서 핵 포기하고 항복하고 들어와. 이 A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 포기 선언하고 해도
어차피 체제는 유지되지 않겠구나. 어차피 나는 암살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선택지는 저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저항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장기화되고 내부도 불안정하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미군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죠. 물론 그냥 군사 개입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적 해결 방식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벤스 부통령을 소위 이 외교적 협의 대상국 파트너로서 지금 그것을 이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란과 협의를 갖도록 그 해당 팀을 또 꾸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외교적 협상팀을 보내서 서로 잘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빨리 항복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우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너네 벙커 다 붕괴될 것이다. 라고 압력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쟁이 좀 생각보다 중동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가 있겠고, 혹은 미국의 참전은 반군의 또 참전으로 이끌고 그러면 정말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는 형상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 장기전이 되고 격화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이 격화되는 양상이 있을 때는 정말 큰 경제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시나리오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참전 가능성이 있을까? 참전 태세했을까? 참전 태세는 했죠. 이미 여러분께도 알려졌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 중에 조기 귀국했어요. 그리고 국가안보 소집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소집한 내용이 뭘까요? 초강력 벙커버스터 GBU-57 이것을 투하할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이란 핵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이란 지하에 건설되어 있는 핵기지 깊이가 1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가는 힘이 대략 한 60m 정도, 많게는 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벙커버스터의 길이가 6m가 넘어요. 무게가 14톤가량 됩니다. 탄두 중량만 2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란 핵시설을 초토화하는데 이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실제 벙커버스터를 하나 투입하면 뭐 지하 깊숙이 가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20m, 40m, 50m 이렇게 60m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연속 투하하면, 같은 곳에 여러 발을 때리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겠다. 그래서 깊이 벙커나 터널 등을 공격하고 산악지대 깊이 매설된 어떤 고도로 요새화한 목표물을 타격 가능하다. 또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간 다음에 폭파하는 거예요. 위 지표면에서 폭파하는 게 아니라 깊숙이 파고 들어간 다음 그, 그 지하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탄두가 있고 레이저 센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 탄두나 이 벙커버스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m가 넘어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어떤 장비가 실을 수 있을까요? 익히 알려져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해당 벙커버스터를 싣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제트기가 바로 스텔스기입니다. 그러면 미군의 참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란의 벙커를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참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참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군 B2 스텔스기가 연쇄 이 벙커버스터를 발사하면 이란 포도르, 자꾸 제가 포도르라고 하네요.
포르도라는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이게 강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뚫고 또 뚫어서 8, 90m 깊이의 이 콘크리트를 뚫어서 이 지하에 있는 핵시설을 폭파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더 넓게 본다면 이란, 이 북부에 테헤란이 있고, 테헤란 어, 서부, 살짝 서부에 포르도가 있는데, 이 포르도 핵시설 주변을 보면은 위성사진으로 보시면 벙커 입구로 추정되는 곳이 있고 검문소가 있고, 그러면 여기 지원시설도 있는데 핵시설 위치가 요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밀 타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군의 참전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뭐 벙커버스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격을 여러 번 했는데 지표면만 공격하고 뚫고 들어갈 만큼의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참전이 있을까? 참전을 준비를 다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그죠?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포르도 핵시설을 폭파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왜 미국은 참전하려 할까? 미국은 요구사항이 무엇일까?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를 완전 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부 포기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동 특사나 앞에 말씀드렸던 부통령을 이란에 파견하는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동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완전 포기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란 공격을 고려하는, 원래는 이란 공격을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이란을 미국이 직접 참전하는 양상으로 공격하려 하는지, 그렇게 선회한 배경이 무엇인지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설을 협상으로 막고자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끈질긴 설득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꾼 것은 이스라엘한테 너가 공격해,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승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벙커 버스터가 필요해요. 저 벙커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이란에 협상 의지가 없다. 협상하려는 것처럼 하고서 협상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보면서 미군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인 것이고,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G7 회의 중에 급격히 자리를 이석한 이유는 바로 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구, 설득, 그리고 미국의 참전 필요, 그리고 어, G7 회의에서 이석하자마자 바로 국가안보 회의를 열었던 것을 보면 바로 미국의 공격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회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의 체제 붕괴를 노리는가? 노리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지금 36년 동안 권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하메네이가 최대 위기 상황에 놓인 거죠. 1979년 역사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이슬람 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란 왕정을 붕괴시키고 신정일치 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989년 종신직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신정일치 체제의 절대 권력은 이 사람은 원래 뭐예요? 신의 대리인이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신정일치인 거죠. 근데 정치는 뭐가 있느냐? 헌법상 국가 원수고 대통령을 인준하거나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각, 사법부 등 모든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사법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권, 국군 통수권, 이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아, 그 기존의 왕정 체제에서는 친이스라엘, 친미였거든요. 근데 이 하메네이가 등장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 체제로 가면서 지금 이런 종류의 다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싶은 니즈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도 뭐 속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럴 계획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압박용일진 모르겠지만 그럴 계획도 있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이 움직일 때 미국의 개입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물론, 아, 이란의 반군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도 제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론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킨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봉쇄시킬까? 극단적인 상황에는 봉쇄시킬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왜 안 하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안 하는 이유는 이란의 수출액, 이란의 총 수출액의 90%가 이 해협을 지나요. 나머지는 육상이나 또 항공 운송으로 수출이 되겠죠. 90%의 수출기를 막는다. 그건 자충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 하에서는 원래 여러분 그 복싱 경기나 아니면 일반 싸움이나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상대를 때리기 위해선 나도 맞을 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는 것은 뭐 에너지 물자를 제대로 원활히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데 그러면서 자충수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높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를 70% 이상, 8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동 원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국제 유가는 더 급등할 수 있겠죠. 중동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한 가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해상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안 지나고 더 먼 해상로를 지나야 되니까. 또 세 번째는 해상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음, 해상 보험 입장에서 보험 들어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을 제공해 주겠죠. 보험 서비스도. 역시 이런 것들이 다 물류비 인상 혹은 국제 유가 상승 그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이버 전쟁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이스라엘 쪽 언론에서는 새로운 무기 공격은 일부 보도와 다르다. 10발도 안 되는 미사일이 날아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미사일을 폄하했어요. 근데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의 언론은 모사드 본부 건물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게 거의 상징적인 핵심적인 건물인데 그 건물도 공격받았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공격과 전쟁 양상을 조금 더 자기 국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언론 보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란이 지금 거의 함락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세를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런 사이버 전쟁도 거짓 정보도 막 공유되고 가짜 뉴스도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 속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 유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매일 여러분께 분석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단, 예를 들어서 뭐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면 6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과거 국제 유가 추세를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때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국제 유가 상승만큼 뭐 100달러를 초과하거나 뭐 125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도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만 끝나면 큰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간다든가 하는 정도로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참전하고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고 반군을 일으키고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에너지 저장고 폭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국제 유가의 상승은 막을 수 없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인플레 말 그대로 다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 격화할수록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도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 자체가 그나마 그 불안을 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양상 속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요. 내 돈을 지키자. 돈 더 많이 벌어보자 보다는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투심이 떨어집니다.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나 안전자산이 아닌 이 공격적 자산으로부터 돈을 빼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집중되면서 금으로 돈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죠. 핵전쟁이 일어나도 금은 남아있겠지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금 투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연일 같이 치솟는 겁니다. 금 가격도 역사상 고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죠. 이런 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중동 전쟁의 경과, 만약에 이번 주 내에 전쟁이 빠르게 항복하고 핵합의하고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이제 반전의 금융시장의 반전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격화되고 참전하고 하는 양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면 금융시장은 더 붕괴되고 금 가격은 더 치솟고 국제유가는 치솟을 수 있겠죠.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오늘 즉시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어, 간밤에 특별한 일 없이 어, 좋은 소식으로 아침을 좀 맞이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한시라도 전쟁이 종식되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과 경제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희망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지정학적 불안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회의장에 와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 현안을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잠깐 제 노트북을 좀 열었습니다. 말씀 짧게라도 요약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여러 폭격이나 공격의 양상은 그냥 단순히 이란의 핵합의 도출에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 도출은 물론이고 이란의 이 체제 붕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그 의견을 드리면서 트럼프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을 사냥개에 재비유를 했었죠. 사냥개를 그냥 풀어놓고 미국이라는 이 주인이 그 사냥개를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이다. 더 이란을 물어뜯도록 두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이런 현상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의 암시는 사냥개가 그 이란을 물어뜯도록 놔두는 수준뿐만 아니라 주인이 직접 가담하겠다. 라는 입장 표면을 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미국의 트윗을, SNS를 계속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 이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 굉장히 더 불안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의 의미심장한 이 X에서의 발언,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외교적으로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군을 동원하겠다라는 방향성에 이 해석을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CNN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을 반영하듯 뉴욕 증시가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증시가 반영을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중동 불안이 고조될 것을 반영하듯 이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망가지고 WTI나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과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안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 그러면 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지하 벙커도 알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핵시설이거든요. 그 이란의 핵시설을 지금 60%까지 우라늄 농축 비율이 지금 측정이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60%냐 9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에서 60%까지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60%에서 90%로까지 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군사 안보 또 이런 방위 산업 이쪽에 직접적인 공학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진단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래서 이 지하 벙커 핵시설을 폭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의 무기 일련 번호가 GBU 57MOP라는 이 무기인데, 이 벙커버스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보유하고 있고 내부로 파고듭니다. 지하 60m까지 파고듭니다. 이 폭탄의 중량이 14톤이나 됩니다.
지하 벙커 혹은 은폐 구조물을 파괴하는 용도인데, 자, 이 벙커 버스터를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럼 이란의 핵시설이 지하 벙커에 묻혀 있고, 그리고 최고 제도자도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벙커 버스터를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고,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고, 지금 이럴 때 물론 급격한 이란의 핵합의 요청, 어, 굴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그냥 항복해도 죽고 항복하지 않아도 죽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뭐 끝까지 버티거나 싸우는 종류의 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이나 미국과의 어떤 갈등 양상이 그래 왔었기 때문에 항복하거나 핵합의 선언을 할 가능성보다는 뭐 어쨌든 끝까지 버티거나 싸우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을까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침 어제는 G7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G7 정상회담, 이 7개 세계 최대 GDP 국가, 물론 G7 안에, 세븐 안에 GDP 규모로만 표현한다면 2위가 중국이고 5위가 인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도 7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G7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경제 규모만은 아니에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많이 포함하죠. 1973년 첫 모임을 하면서 거의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데, 트럼프가 조기 이석했다는 것이 현안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왜 조기 이석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주목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기 이석하는 행위는 트럼프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무례한 일 아닙니까? 이게 초등학생들 모임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유치원생들 모임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 아니에요. 세계 정상급이 모인 거고 회원국만 모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또 초청해서 또 확대 G7 회의를 개최했고, 그럼 그런 자리에서 트럼프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사진도 안 찍고 다른 각국 정상들과의 의견 조율, 각국 정상들이 표현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도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된 거죠. 그죠? 참, 왜 이런 것일까?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이고, 그러기가 어려운데, 조기 이석한 이유는 좀 뭔가 더 큰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한 가지 단편적인 생각은 뻔하잖아요. G7 국가들이 뭐를 요구할까요? 공급망 안정과 또 세계 무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함에 따라서 무역 시장이 긴장되고 있다. 그 트럼프는 이제 그런 관세 전쟁 같은 거 그만하라. 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더 중국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좀 차단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고, 세계 무역 영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게 경제를 더 위협하고 있다라는 종류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입장에서 듣고 싶을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떠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이 G7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자라는 의견을 모을 거죠. 나토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 추가 제재 반대와, 그러니까 G7의 나머지 정상들 혹은 어 이 확대 회의를 했으니까 초청국들의 의견과 조율할 수 없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굳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나? 어차피 조율 안 할 건데.'라는 생각으로 이석한 게 아닌가.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두 번째로 해 봅니다. 근데 세 번째로 트럼프가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왜 이석한 것일까? 아까 트윗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X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이 중동 전쟁에 관여해서 화해를 좀 유도하게 "이스라엘 그만 때려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정상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 추측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무력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공격을 더 지원해 주고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벙커 버스터를 직접 어 직접 이 폭탄을 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이 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G7 정상회담에서 조기 이석한 이유는 아마도 중동 정쟁에 직접 관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그 경과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럼 대규모 어 이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더 진전되고 그것에 뭔가 미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순간에는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벙커버스터와 이 항공모함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급유기도 보냈다고 했죠. 공중급유기는 그만큼 이 전투기가 하늘에 오래 날 때 급유가 필요해요.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 공중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공중에서 맴돌면서 급유할 수 있는 그 공중급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냈다는 얘기는 중동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가 판단하기를 옵션을 확보하고 미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할 때는 직접 개입을 하자라는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게 만든다고 했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이게 몇 주간 지속될 것으로 CNN은 보도하고 있는데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냥개가 어, 상대 표적을 물어뜯도록 놔두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냥개를 말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냥개를 말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왜 지금 이스라엘은 또 왜 지금 미국은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또 역시 전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 지도자가 24년 9월에 사망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가자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이 대리 세력들이 위축됐죠. 또 여기 시리아 쪽에 아사드 정권도 붕괴됐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3대 세력이 이란의 어쩌면 대리 세력들이고 그럼 이란은 상대적으로 고립됐고 여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 이란의 체제 붕괴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란이 지금 약화된 상태라고 판단하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 막 이렇게 표현해 왔던 이 보수 강경 정권, 이 강경 정권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친이스라엘 정권,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핵 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협상은 당연히 기본이고 핵 협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여러 사안들이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곧 이 자리에서 그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녹화를 마무리해야 돼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어제 마침, 엊그제 마침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바로 이 자료죠. 이 영상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취하거나 실제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또 이 자료에서 얘기했던 게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없게 사라지게 만들거나 지연시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류비 상승이라든가 또 뭐 해운비 상승이라든가 해상 보험료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이 주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대신 부탁드리고 이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잠깐 공유해 드리면 제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유튜브 이상의 더 많은 여러분과의 교류, 정보 교류, 또 줌 수업, 매주 하는 줌 수업, 또 매월 하는 대면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경제 공부하시고 이런 불확실한 시장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해결책을 좀 찾기를 저와 함께 고민해 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이 오피셜 클럽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빨리, 한시도 빨리 이 중동 불안 전쟁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그 어떤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이 중동 전쟁의 전개, 이 시나리오,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부지런히 일어나 봤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현안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항공모함인데요. 여기 보시는 니미츠호라고 합니다. 아, 미국이 항공모함도 보내고 또 공중급유기는 비행기가 오랜 시간 하늘을 이렇게 오랜 시간 날 때, 착륙할 데가 없을 수도 있고, 기름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장기전이 되거나 오랫동안 하늘을 날 때,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 공중에서 급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와 이 비행기가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나는 거죠. 이것은 남자분들,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이제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중급유기도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 공군의 이런 대규모 공중작전, 이것을 펼쳐나가기 위한 이 대비태세?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항공모함도 보내고 공중급유기도 보내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일환의 보복 조치로 예를 들면 미국 기지라 혹은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인들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지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태세 등등 이런 선택지를 마련하는 모습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나섭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이제 "대화할 의사가 있다." 대화할 의사를 피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 그 공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루 전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단호한 표현이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 좀 그만하자. 우리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군사 안보 전략상 비례 대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례 대응.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있으면 나도 공격하고 오른손으로 펀치를 때리면 나도 오른손 펀치. 왼손 잽을 날리면 나도 잽을 날리는 같은 수준에 상응하는 공격을 한다 하는 게 이제 비례 대응이라고 하는데 비례 대응 원래부터 비례 대응을 선언했었고 역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보복 조치 그만할 테니까 그만하자라는 의견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 네타냐후 같은 경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핵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핵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핵 제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더 이상 추가 공격을 안 할 텐데 그게 나의 목표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표면적 목표인지 궁극적 목표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금융시장,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경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경학적 현안인 거고요. 그렇죠? 이 지경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후원 전쟁이랄까요? 혹은 이렇게 정치적인 분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각국이 갖고 있는 궁극적 목표, 속내 이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속내는 무엇인가? 왜 지금 폭격하고 있는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속내는 이란의 정권 교체, 체제 붕괴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의지를 보면 "이제는 합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때로는 그들끼리 싸움을 벌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들끼리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싸움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켜본대요.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을 멈추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 지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인가?' 굳이 이게 하나의 미국 입장에서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사냥개 같은 거예요. 사냥개가 이란을 물어뜯으라고 주인이 놔두는 거예요.
그만 물어뜯으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지켜보겠다 놔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CNN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몇 주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암묵적 승인인 거죠. 암묵적으로 승인한 거죠. 묵시적인 승인인 거죠. 묵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물어뜯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실 사냥개한테 계속 먹잇감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주면서 계속 먹잇감을 그 대상 동물을 물어뜯으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하면 지금의 전쟁의 모습, 양상이 어느 정도 여러분께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표면적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표면적 이유만 보면 이렇게 핵합의 의사를 보였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멈출 것처럼 이해하면 돼요. 지난밤 금융시장에서도 마치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이란이 제스처를 취하니까 제3국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전쟁이 끝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합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라늄 농축 3.67%까지 허용하자 하는 이란 핵합의가 2015년에 여러 국가들과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체결국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는 이런 거 조약, 국제협약 이런 거 나는 다 싫어 하면서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 조약 계획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무산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탈퇴한 거예요. 파리 기후협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트럼프가 탈퇴한 거예요. 이렇게 탈퇴하면서 이 3.67%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었는데 이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위해서라든가 다른 용도로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놔뒀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 우라늄 농축이 더 과해진다면 이러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막겠다라는 것이 허용선을 이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것이 표면적 이유인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주요 도시 및 시설이 다 어디예요, 주로? 1차 공격이. 네.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 뭐 해군 사령부, 우라늄 어떤 채굴시설, 이런 주로 핵시설과 그리고 주로 이제 군사시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공격이 계속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제시해요. 우리는 9개의 핵포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과도한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란의 공습,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정당화하는 발언이고 이게 공식적인 표면적인 목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의 주장은 거짓임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 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률은 60%,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이 60%이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려면 90%에 달해야 되거든요. 아직 무기를 만들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JCPOA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JCPOA를
유지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현재 60%니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를 만들 만한 여력까지 조성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대로 놔뒀다가는 핵무기를 만들고 이건 더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물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명분상 표면적 이유로서 계속 핵합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 이스라엘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군 수뇌부나 핵과학자 이들이 사망한 것을 보면 표면적 목표는 어쨌든 어, 핵 합의를 위한 것이다. 우라늄 농축 혹은 이런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 목표일 수도 있고 다면적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목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핵합의가 표면적 목표이거나 다면적 목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인 오직 하나의 목표만은 아니다. 그밖에 다른 목표가 있다. 그럼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 동향을 보면서 다른 목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역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장면이고 지금 공영방송이에요. 이란의 국영방송이죠. IRIB. 이 국영방송국에서 이 앵커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폭격을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 해당 방송국을 공격한 겁니다. 이곳을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송국이나 방송통신 시설을 공격한다. 1번. 이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제 낮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요 도시나 에너지 인프라나 그리고 어,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인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공격하고 있다. 석유 저장고, 연료 저장 탱크. 자,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란에 최소 224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자 224명 중에 90%가 민간인이라 하고 또 70명 정도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합니다. 알자지라의 의견이었습니다. 보도였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어렸을 때 했던 그 놀이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얼음물 혹은 요즘에 얼음땡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음하면 모든 게 멈추죠. 물 하면 모든 게 다시 어, 행동할 수 있게 바뀌죠. 여러분 그 놀이 잘 하실 겁니다. 정말 제가 얼음해서 이 중동 전쟁이 이제 얼어붙어서 전쟁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계속하겠습니다. 목표 중에 엊그저께 공격했었던 것이 사우스 파스 가스필드,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대 가스관이죠. 이 세계 최대 천연가스관도 공격을 하고요. 이게 엊그저께도 제가 분석 의견을 드렸지만 중동 전쟁이 지금 뭐 1980년 이래로 보면 한 45년 동안 계속 중동 갈등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어, 어떤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무언의 약속? 그 약속처럼 공공연하게 약속처럼 이야기됐었던 것이 중동 산유국들끼리 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진 않는 것. 근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간의
이 전쟁이 있었을 때 핵심 에너지 시설이 전면 공격을 받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원유 팔아서 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그럼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 대피령을 발표하고 미국도 대피령을 발표하죠. "테헤란에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 다 떠나라." 대피령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계속 지도부를 공격하고 지도부를 사살하고 하메네이를 사살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체제를 붕괴케 하려면 "이란 시민들만큼은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 보호한다."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체제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판단케 해 주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료를 잠깐 풀스크린으로 보여 드리면 하메네이 이 왕과 같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신직입니다. 1989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1989년 이래로 36년째 이란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준권도 갖고 있고 해임권도 갖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죠. 이게 1979년에 회교혁명이 있었고 당시 팔레비 왕조를 축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신정국가가 됩니다. 이 신정국가가 된 이래로 고위 성직자를 뜻하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성직자이면서 지도자다라는 의미죠. 정말 더 이상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세계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군 통수권 당연히 갖고 있고 전쟁 선포권 갖고 있고 사법수장 임명권, 사법권도 갖고 있고 대통령 인준해임권 갖고 있으니까 행정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란의 3대, 4대 대통령이었었는데 그 이래로 이슬람 혁명 주도의 성직자로서 최고 지도자가 됐고 대통령은 지시를 따르는 인물이라고 좀 평가해 보면 되겠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입니다. 결국 이를 암살하고 이가 유지하고 있는 하메네이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신정국가, 신정체제 이것을 붕괴시키기 위한 체제 붕괴를 위한 이란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봉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일부의 여론으로 에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우리끼리 똘똘 뭐 뭉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고까지 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여러 정황상 저의 의견은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네, 체제 붕괴에 있다. 제가 이란 경제를 좀 스터디를 했는데요. 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 경제가 어떤가? 왜 지금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는가? 이란 경제가 2025년에 0.3% 성장세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제가 IMF 데이터를 가지고 이란 경제를 분석했는데 참 이란 경제, 국내 경제를 이렇게 제가 분석한 건 처음입니다. 이란 경제는 정말 안 좋고 평년 한 4%가량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안 좋은 경제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죠. 약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란의 경상수지는 어떤가? 경상수지 흑자폭이 많이 줄었고 25년에 그죠? 많이 줄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의 비중도 0.9%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상수지도 안 좋고, 이게 반영된 게 아까 경제성장률 안 좋고 고용도 안 좋고요. 이란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닙니다. 국가 재정을 보면 정부 부채는 쌓이고 있다가 25년에 급격히 쌓이죠.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에 이런 전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이 정부 부채가 더 쌓이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더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란을 공격하고 또 지도부를 해체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중이 봉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왜 이란을 공격하는가?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제유가 하락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세전쟁 이후에 국제유가가 더 하락했죠. 그 이후 중동전쟁이 이렇게 격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해 왔어요. 그러면 산유국 입장에서 원유 팔아서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국제유가 하락하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합니까? 그죠? 국제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하락해 왔고 앞으로도 국제유가가 25년 2분기보다 3, 4분기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던 터였어요. 그 전망하던 터에 이 전쟁을 단행하는 것이니까 급습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핵합의만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 붕괴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체제 붕괴를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다. 가장 중요한 것, 왜 지금 공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란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24년 말에 붕괴됐죠.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자가 사망했죠. 24년 9월에.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역시 위축됐습니다.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대리 세력이죠. 대리 세력들이 약해집니다. 대리 세력들이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란의 고립이 심화되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타냐후에게 정권 교체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란 고립의 심화 상황을 정세를 보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란의 정권 교체를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반하는 반미, 반이스라엘 정권인 이 해당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군사적으로 이란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아예 없애겠다 이런 표현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신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도에서 없애겠다라고 반이스라엘 정서를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보수 강경 정권에 대해서 아예 무너뜨리자 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기초를 본다면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분명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금융시장, 실물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시는데 그냥 핵합의를 전제를 한다면 단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합의 의사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체제 붕괴까지 끝장 보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인다면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도 분석 의견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세계 원유 매장량을 보면 오펙 국가가 82% 차지합니다. 이 오펙 회원국 중에 원유 매장량 순으로 이란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전면전으로 치닫거나 여러 주변국들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스웨즈나 파나마우나 말라카 해협 전반에 걸쳐서 해상 통로가 막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공급망 차질이 있고요. 인플레이션 양상이 전개될 수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최근 늘어났기 때문에 71.9%에 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제가 어제 그 경제적 파급 영향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즉시 분석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보시는 요 해당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렇게 분석 의견을 먼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 의견을 다 드리고 부디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어, 이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남겨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늦은 밤입니다. 저도 자다가 좀 일찍 잠들었다가 깼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죠? 정말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죠. 카츠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테헤란이 불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관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다음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을 좀 열었습니다. 가볍진 않죠. 짧게 이 전쟁 양상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도시가 피습을 받았습니다. 군사시설이나 핵시설이 피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시가 피습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3대 도시죠. 테헤란이 수도고요. 카츠라는 국방장관이 이미 SNS를 통해서 테헤란 도심으로 어, 이제 공격을 집중하겠다. 실제 이런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헤메네이라는 이란 최고 지도자한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스라엘 전선을 향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한 말을 했는데 정말 불타고 있습니다. 이란 핵과 군사시설이 또 공격을 당연히 받았고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도 공격을 감행했고 석유 저장고나 연료 탱크, 가스관, 가스 파이프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주요 도시나 일반 건축물, 주거지까지 미사일이나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상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제발 이 전쟁을 뭔가
예를 들어서 하늘이 도와서 이 중동을 갑자기 얼려버려서라도 전쟁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큰 이슈가 바로 세계 최대 가스전 공격입니다.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세계 최대 가스전이다 보니까 이게 사우스 파스 가스필드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우스 파스 가스필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상시에 어, 지도로 보시면 이란 지도가 있고 여기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면 여기 커타르가 있죠.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 여기 보이시죠? 이 위치. 그리고 이 선들이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가스 파이프라인. 여기가 세계 최대 가스 전인데요. 더 키워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사우스파스 가스전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1980년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때 에너지 시설 전면 뭐 이렇게 공격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첫 번째 거의 한 40년 만에 40년이 넘게 만에 에너지 시설을 처음 공격한 거예요. 자, 근데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에너지 시설을 여러분 산유국이잖아요. 그 산유국들이 가스 파이프라인, 탱크,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 에너지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지죠. 그럼 당장 뭐 해요? 국민들이 봉기할 수 있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내리는 의사결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전쟁 전문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런 중동 전쟁이 격화될 거라고 한다면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매번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게 보복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맞물려서 있었었던 것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제가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여기 이란 밑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은 통로예요. 여기에 세계의 어마어마한 물동량이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림을 조금 더 키워보면 중동 3대 해상 원유 수송로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스웨즈 운하나 바벨 만데브 해협이나 이런 해협들이 있고요. 또 송유관들도 인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중동 지역의 원유 수송망이 불안해지고 해협을 봉쇄하고 선적을 납포하고 유조선을 납포하고 유조선 납포나 이런 일들은 2023, 4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 중에 없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너무 당연한 어떤 공격 카드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해상 통로나 송유관을 어, 뭔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전면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뭐,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노트 테이킹을 좀 해가면서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중동 불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중동 불안이 격해지면, 장기화되면, 확산되면 유가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 불안,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불안이 얼마나 더 격화되고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얼마나 더 불안하게 전개될지, 그게 얼마나 더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또 중동 불안 때문에 국제 유가와 함께 같이 맞물리는 것, 국제 유가가 급등락할 때 같이 맞물리는 것, 그게 환율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될 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때, 지금 피봇의 시대잖아요.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돼요.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말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 불안이 야기 되죠. 금리 인하 어려워지겠네. 금리 인상하겠네. 2022년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반대로 실물 경제 측면에서 이것은 금융시장의 이야기고, 그죠? 이것도 거시경제적인 이야기죠.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 위축을 하게 됩니다. 투자 위축. 너도 나도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경기가 후퇴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경영 전략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자 분들의 질문, 고민도 듣고 그리고 자문 의견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그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좀 지켜봤다 하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불안하다시피 불확실성이 고조돼요. 불확실성. 다른 말로는 위험이지만 또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위험이 고조돼. 그럼 당연히 위험이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뭐를 원합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위험자산을 회피하죠. 반대로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이게 중동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전개될지를 지금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면 역사적으로도 이 전쟁과 함께 야기된 것은 국제 유가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 기업 경기 부진과 관세 전쟁과 경기 둔화로 에너지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던 추세였어요, 지금. 더군다나 세계 주요 국제 유가 전망치를 보면 금융기관 사이드,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대부분 25년 2분기,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지금이라고 할게요. 지금 국제 유가보다 3분기는 더 떨어질 거야. 2분기보다 3분기 더 떨어질 거야. 2분기보다 3분기, 2분기보다 3분기 더 떨어질 거야. 4분기 오르더라도
기업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오르더라도 2분기보다는 낮게 유지될 거야. 그러니까 저유가를 전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산유국들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어요. 그게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망이 바뀌는 거죠. 이미 국제유가가 급격히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국제유가가 급격히 반등했고, 그러면 국제유가가 반드시 이런 상황에는 지금 이미 전망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상승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확전되고 장기화되고 격화되느냐, 많은 중동 국가들이 참전하느냐, 이런 양상으로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정말 100달러, 120달러를 향해 초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년 6월 물가가 9.1%로 41년 만에 최고치였고 정확히 그 41년 전이 오일 쇼크 때였어요. 그러면 이때도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됐었고 22년 6월 이때도 22년 23년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때도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때 22년에는 국제 유가가 왜 급등했어요? 22년 초에 러우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죠.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쓰지 마라. 근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그만큼 13%가 작은 것 같지만 90%에서 100%에서 13%가 빠진 나머지 원유가 소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은요, 엄청난 공급 부족인 겁니다. 그러겠죠. 그게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22년도 그랬고, 아까 1980년, 그 당시도 그랬고, 초인플레가 나타났을 때마다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했었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경기가 후퇴되고 하다 보니까 자료 보시는 것처럼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 자체가 25년 이렇게 안 좋다. IMF도, OECD도, 월드뱅크도 전전 기존 기조보다 안 좋다.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을 하고 있던 터였는데 경기는 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서 가계의 수요가 줄어서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던 터였는데 공급발의 문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을 만들어요. 그렇겠죠. 수요가 부진한 상황. 그 부진한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를 상승시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경기가 확장적이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거랑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2020년, 21년에 거의 제로금리,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계가 금리를 인상했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때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씩 4번 연속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0.5%포인트 빅 스텝을 또 한 번 하고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런 긴축의 시대 동안에 금리가 막 올라가던 시대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도망갔던 거예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돈을 둡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고, 그리고 계속 보복에 보복을 단행하는 양상이고, 뭐 그 배후에는 분명 미국이 있고, 이쪽 배후에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게 확전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그 경제 전망이 완전히 다 대반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제발 확전되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명의 희생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 참 어둡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참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방향성을 잡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뭐 아마 다른 여러분들은 이제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만 저는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여러분들의 또 다른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리는데 노력을 한 거고 그게 일정 부분 여러분의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빨리 전쟁이 멈춰서 웃으면서 강의하고 라이브하고 하는 시간이 오길 좀 바라는 마음. 여러분, 어, 밤 편안히 주무시고 또 평안히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